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 라고 해서요.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각종 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세무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세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TX 소속 상인세무에게 이지민 세무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세무사님 통해서 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연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세제에 대한 어려움, 또 궁금증 이런 거를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연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매도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네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하실 순 없으실 텐데 이런 비슷한 선례가 2019년도 1216 대책 때 비슷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216 대책으로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해인 2월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급해서 1216 다음 날인 17일부터 그 다음해인 6월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인수위가 얘기한 대로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발표한 4월 1일부터 1년간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19년도에 개정된 거에 비추어 보면 양도일이 4월 1일부터 다음에 4월 1일까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신 거는 3월에 매도 계약을 하신 경우인데 사실 매도 계약이라고 하시면 아마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지난 규정을 비추어 볼 땐 계약과 무관하게 양도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이 4월 이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양도일이랑 계약일이 이게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양도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그 날을 기준으로 말하는 건가요? 조금은 다른데요. 세법상 양도일이라고 하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잔금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계약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처럼 예에서 3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잔금을 계속 미루고 계세요. 시행령이 개정이 돼버리면 중과 배제가 되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금을 꽤 미뤄두고 있는 추세세요. 그래서 기억하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판단한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되는데 취득일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그 토지가 확인이 됐나 봐요. 근데 그거를 상속 등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등기 접수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매매로 취득한 계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인 중 빠른 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쭤보신 거는 상속이잖아요. 네. 상속은 뭐 잔금 이런 것도 없는 거고 등기만 있는 건데 근데 상속 같은 경우 또 특이하게 증여, 건물을 신축하신 경우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상속 등기를 언제 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날, 그날이 취득이 되고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 잔금 이런 개념이 없고 또 등기와는 무관하게 실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임시 사용 승인이나 사용 승인일 또는 실제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짜가 취득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그때 취득일이 언제냐로 물어보시는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일로 보고 많이들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잔금일, 그때가 취득일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최초 분양하면 조금 일찍 잔금을 치르면 좀 할인해줘요. 이자만큼을.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잔금을 치렀다고 그때가 취득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잔금을 빨리 치렀다면 건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실제 입주한 날 그때가 취득이 됩니다.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증여,
상소, 그 다음에 뭐 신축이냐 아니면 분양이냐 굉장히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인분은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이 이제 취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최근에 상속 등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 뭐 단기 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단기세율 말씀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단기세율은 아마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적으로 파셔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받은 물건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팔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놓치실까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도일 있잖아요. 그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때 양도일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그냥 편하게 다다음 달 말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4월에 양도를 했다면 6월 말까지, 그리고 11월에 양도를 했다면 다음에 1월 말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요.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듣긴 했는데, 만약에 이거 양도세 신고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뭐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말씀하신 페널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제때 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20%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10만 분의 22, 연으로 따지면 약 8%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게 내야 될 세금의 20%, 8%가 붙는 거라서 내야 될 세금 자체가 적다면 비교적 부담은 적긴 하겠지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냥 단일 20%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게 계속 붙어요. 8%씩. 낼 때까지요? 네, 낼 때까지 계속 붙어요. 부가제척 기간이 7년이라고 본다면 7년 동안 8%씩 계속 붙으면 이거 다 합치면 70% 정도 되잖아요. 내일시 세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미리 내는 게 오히려 절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면요. 양도소득세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양도소득세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 개인만 내는 세금이고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큰 부동산 같은 걸 팔았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판 금액과 산 금액의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세액 계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파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예전에 아마 샀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익에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냈던 것을 빼서 실질적으로 소득,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요. 세법이 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그리고 기본공제를 공제한 이후에 세율 적용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양도 차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오래전에 이제 취득해서 얼마에 내가 취득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나요? 양도 차익이 중요해서 세법에서는 어떤 취득이든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것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그 평가액이 있습니다. 네, 그 평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한 그 평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이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근 세무서에 가시면 상속세 결정 내역서, 증여세 결정 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걸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신 거고 금액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세법에서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편하게 얘기하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도 매년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공시지가가 증가한 비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샀을 때는 10,000원이었는데 팔았을 때 15,000원이 있으면 15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파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50% 증가했으니까 샀을 때는 한 1억 정도 됐겠죠. 그렇게 취득가액을 역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또 읽어볼게요. 현재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요즘 시세가 14억 원가량 하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도 12억 원 이상이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사연이 있네요. 어떻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혜택은 일단 받으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12억 원까지만 받으신다고 보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금액이 큰 고가주택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셔야 되고요. 작년 12월 8일 기준으로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라서 지금 14억에 파셨다라고 하면 12억을 초과하는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14분의 2만큼만. 네. 제가 알기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있는 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러면 12억 초과하는 그 2억 원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가 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계산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예를 그대로 든다라고 하면 14억에 지금 파신 경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예를 들어서 7억 주고 사셨다라고 하면 7억 주고 사신 거를 14억에 파시는 경우니 7억의 양도 차익이 나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7억 중에서 14억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14분의 2만 과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계산하면 1억만 과세가 되는 거고 그 1억에 말씀하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매년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 연도마다 공제를 해주는 건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1년에 2%씩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1세대 1주택자이시면서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거주 기간마다 4%, 보유 기간마다 4%에서 최대 40%, 40%에서 총 80%까지 받을 수 있는 꽤나 큰 혜택을 주는 공제입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5년 정도를 보유하셨고 3년 정도를 거주하셨다 그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5년, 3년에서 최대 32%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꽤나 혜택이 크다고 보셔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지금처럼 주택의 세부담이 큰 이 시점에는 가장 양도소득세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그 요건을 검토해 봤을 때 한 9가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미등기니 뭐 거주자니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에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기서 첫 번째는 1세대, 즉 이 주택수를 판단할 때 가족 단위로 판단하셔야 돼요. 가족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납세자분들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민등록법상 같이 살고 있어도 세대주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세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은 가족이고 그러면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무관하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주택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룸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주택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7년 8월 2일 후에 취득을 하셨고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요건을 꼭 잘 챙기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1주택이 된 때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이 2채 있다가 만약에 오늘 나머지 하나를 팔았다. 처음 하나를 팔았다면 계산할 때 오늘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떨립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꾸며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사연들이 있으시면요,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를 붙여드릴 테니까요, 거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